낡은 창틀 너머로 스며드는 가을볕은 힘없이 방바닥에 내려앉았다. 박은수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인 적막한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째 되는 가을이었다. 하나뿐인 딸 민지는 결혼에 분가했고 아들 현우는 직장 때문에 멀리 지방에 가 있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안부 전화가 오가는 것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의 오래된 아파트,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혼자 지내기엔 더욱 휑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68. 곱게 늙었다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거울 속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안경 너머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늘진 외로움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다. 젊었을 적에는 문학을 좋아해 시를 읽고 글 쓰는 것을 즐겼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낭만은 사치가 되었다. 이제는 가끔 손주들이 놀러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줄 때 혹은 경로당 친구 오정숙 씨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잠시 웃는 것이 전부였다. 오정숙 씨는 박은수와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의지가 되었다.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연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민지가 깔아준 SNS 앱 다정톡에 들어가 동년배들이 올린 꽃사진이나 여행사진을 구경하는 것이 소소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이름으로 친구 신청 알림이 떴다. 강지훈 대위. 프로필 사진 속 그는 군복을 입은 늠름한 젊은이였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은수 여사님. 해외 파병 중인 군인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타국에 나와 있으니 고향 생각이 많이 나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님 같은 분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첫 메시지였다. 박은수는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젊은 남자가 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일까? 하지만 어머님 같은 분이라는 말에 그리고 따뜻한 대화라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외로움이라는 녀석은 때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위안을 건네기도 하는 법이었다. 젊은 시절 사람을 곧잘 믿었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반갑습니다. 제가 뭐 말벗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투박한 답장이었지만 강 대위는 금세 살가운 답을 보내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메시지만 봐도 고향의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곳 생활이 많이 낯설고 외롭습니다. 그날부터 강 대위와의 대화는 박은수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박은수가 젊은 시절 문학 소녀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가 좋아했던 시인의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김남조 편지. 박은수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시 구절을 강 대위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마주했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젊은 날의 꿈,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가꿨던 작은 서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련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 대위는 마치 그녀의 오랜 벗처럼 혹은 속 깊은 아들처럼 그녀의 감춰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주었다. 여사님도 한때는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소녀였을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그의 말은 마법과 같았다. 박은수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첫 만남,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희로애락, 그리고 지금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까지. 강 대위는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넸다. 박은수는 점차 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그의 메시지가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다. 딸 민지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40대 초반의 민지는 똑부러지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깊었다. 다만 표현이 서툴러 가끔 어머니와 부딪히기도 했다. 주말에 친정에 들른 민지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색했다.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안경 너머 어머니의 눈빛이 전에 없이 반짝이는 것도 어딘가 들떠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박은수는 괜히 말을 얼버무렸다. 강 대위와의 관계를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혹시 누구랑 연락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던데. 엄마,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얘는 뭘 그렇게 걱정해? 내 엄마 어린애 아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박은수는 살짝 역정을 냈다.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딸에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강 대위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들이 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온 그의 메시지는 다급해 보였다. 은수 누님, 그는 언제부턴가 박은수를 그렇게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정겹게 느껴졌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있는 곳이 워낙 통신 환경이 열악해서요. 개인적으로 위성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달 이용료가 조금 부족해서요. 정말 소액입니다. 혹시 15만 원 정도만 월급날 바로 갚겠습니다. 박은수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다지만 돈 문제는 다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딱한 성과 그동안 받아온 위로를 생각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박은수는 평소 생활비로 쓰던 돈에서 15만 원을 꺼내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고맙습니다, 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꼭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박은수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듯했다. 그 후로도 강 대위는 종종 작은 액수의 돈을 부탁했다. 갑자기 동료가 다쳐서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곳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부대에 보급품이 부족해서 사비로 중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부에 보고할 수 없는 일이라.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은데 당장 송금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박은수는 매번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과 그럴듯한 이유에 결국 돈을 보내주곤 했다. 액수는 조금씩 커져 30만 원, 50만 원이 되기도 했다. 그는 그때마다 누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 은혜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라며 박은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박은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젊은 군인이 오죽하면 자신에게까지 손을 벌릴까 싶었다. 그녀에게 강 대위는 이미 단순한 말벗을 넘어 마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보내주는 도용한 파병지 풍경 사진이나 늠름한 군인 사진들을 보며 박은수는 그와의 만남을 상상하곤 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박은수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강 대위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외로웠던 노년에 찾아온 뜻밖의 로맨스.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는 가끔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약간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박은수는 그것마저 타국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 여겼다. 와, 진심 어린 메시지들은 박은수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심상치 않은 돈거래 흔적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달 어머니에게 보내는 용돈 외에도 어머니의 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돈이 인출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병원비나 생활비련이 했지만 액수가 점점 커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주말, 박은수의 집을 찾은 민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누구한테 돈 보내시는 거예요? 엄마 통장에서 이상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박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엄마, 설마 요즘 유행한다는 그런 사기 같은 거 당하시는 거 아니죠? 박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대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해외 파병 군인이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가끔 그가 어려운 사정으로 돈을 부탁해왔노라고. 그의 진심을 민다고 곧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갚겠다고 약속했노라고. 민지는 기가 막혔다. 인터넷 뉴스나 TV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봐왔던 로맨스 스캠 수법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요즘 그런 식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놈들 천지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다. 지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박은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민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SNS 계정이라도 한번 제대로 살펴봤어요? 사진 한 장 달랑 올려놓고 무슨 신뢰가 간다고. 그 군복 입은 사진, 그거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남의 사진 도용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모녀의 언성은 높아졌고 결국 민지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까봐 그래요. 라는 말을 남기고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뛰쳐나왔다. 박은수는 홀로 남아 끝프 울었다. 민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강 대위를 향한 믿음을 거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어쩌면 민지가 질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에게 생긴 좋은 인연을 시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다. 그날 밤 강 대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평소보다 더 다급하고 절박한 내용이었다. 마치 박은수의 심란한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타이밍이 절묘했다. 은수 누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투자건이 있는데 갑자기 자금이 막혔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금속 거래인데 세관 통과 문제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럼 바로 제대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누님과 함께, 하지만 지금 당장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누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모든 고생 끝이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이 돈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누님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 1,500만 원. 박은수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탁, 함께 행복하게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과의 다툼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줄 사람은 강 대위뿐이었다. 그의 달콤한 약속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은수는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 쌈짓돈처럼 모아온 정기예금을 해약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용도를 물었지만 아들 사업 자금에 보태주려고 한다고 둘러댔다. 젊은 은행원은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시거나 송금하실 때는 특히 더 신중하셔야 해요라며 주의를 주었지만 박은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사기일 리가 없어. 떨리는 손으로 강 대위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곧 강 대위가 자신의 곁으로 올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통장에는 이제 100만 원 남짓한 돈만이 남아 있었다. 강 대위는 약속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한국에 도착해야 했다. 박은수는 매일같이 달력을 넘기며 그가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민지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강 대위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때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강 대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먼저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은수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다. 민지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사기꾼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 씨는 나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 걸 거야. 박은수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밥맛도 없었다. 손에서 놓지 않던 스마트폰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결국 박은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먹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당장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온 민지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망연자실했다. 1,500만 원. 어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엄마,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민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민지는 인터넷을 뒤져 해외 파병 군인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접근하고 감성적인 말로 환심을 산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 강 대위가 보낸 사진들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군인 사진들을 도용한 것이었다. 이미지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원본 사진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심지어 그가 보내왔던 손편지 사진조차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교묘하게 편집한 흔적이 보였다. 민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박은수에게 보여주었다. 박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강 대위의 얼굴이, 그의 따뜻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인데. 박은수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엄마,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그 사람한테 영상 통화 걸어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대화 기억하냐고, 그때 그 시 제목이 뭐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박은수는 민지의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어쩌면 정말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강대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눴던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그 시, 김남조 시인의 편지 말이에요. 첫 구절이 뭐였죠?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박은수와 민지는 초조하게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마침내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퉁명스럽고 어딘가 어색한 번역투의 메시지였다. 누님, 지금 파병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통화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라니요. 제가 지금 그런 한가한 이야기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저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누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운하네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전에 없던 짜증과 명백한 회피가 묻어났다. 특히 김남조 시인의 편지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시라니요라고 반문하는 부분에서 박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시는 강대위가 먼저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그래서 그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시였기 때문이다. 그가 그 시를 모를 리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박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지가 박은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 사람이랑 더 이상 쉬어도 안 돼요. 사기꾼이 확실해요. 박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힘도 이유도 없었다. 민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로맨스 스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잠시 후 젊은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방문했고 박은수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관들은 박은수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전문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IP 주소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요.
일단 정식으로 사건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경찰관들의 말은 비수처럼 박은수의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박은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허탈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가을 풍경도 예전에는 위안을 주던 텔레비전 소리도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다.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자책감에 밤새도록 뒤척였다. 민지는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폈다. 죽을 끓여다 먹이고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려 했었다. 아들 현우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휴가를 내어 올라왔다. 이웃 정숙도 매일같이 찾아와 박은수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은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경로당에서 누가 전화로 손주 병원비 급하다고 해서 속을 뻔한 적 있다. 아이가. 그놈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 네 잘못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정숙의 따뜻한 위로와 자식들의 극진한 간호 덕분이었을까. 박은수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다 박은수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봐요. 노년층 대상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볼래요? 요즘 이런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한다던데. 박은수는 마지못해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에서는 전문가가 로맨스 스캠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접근 방식, 감성적인 대화, 그리고 결국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패턴. 영상을 보면서 박은수는 자신만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며칠 후 박은수는 민지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상쾌했다. 아직은 슬픔과 분노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한동안 돌보지 못해 시들어가던 난초 화분이었다. 강지훈과 연락하며 한때는 정성껏 물을 주며 생기를 찾았던 화분이었다. 사기 사실을 알고 나서는 거들떠보기도 싫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려보고 싶었다. 민지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지.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모녀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공원 한편에 심어진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은 앙상한 가지뿐이었지만 봄이 오면 저 가지에도 예쁜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터였다. 박은수는 그 사과나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 박은수는 스마트폰으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센터를 검색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어쩌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박은수의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그리고 그녀가 다시 정성껏 물을 주기 시작한 난초 화분 위로 따스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 난초의 마른 줄기 끝에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